2017년 9월 3일 새벽, 한 남자가 개의 목줄을 잡은 채 마포대교 아래 산책로를 걷고 있었다. 한강의 물결은 잔잔했지만 개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니 풀숲으로 뛰어들었다. 그곳에서 그는 그것을 보았다. 검은 비닐에 감겨 있었고 물에 젖은 옷자락이 바람에 들썩였다. 처음엔 버려진 인형인 줄 알았다. 그러나 인형은 숨을 쉬지 않고 사람의 냄새는 그렇게 오래 남지 않는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강가엔 이미 기자 몇 명이 서 있었다. 현장 조명이 켜지고 검은 천 아래에서 여성의 몸이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와 손이 없었다. 잘린 단면은 매끄러웠고 옷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강물에 찌든 냄새와 세제의 냄새가 동시에 났다. 그때 현장 요원이 말했다. 씻겼습니다. 강에 버리기 전에. 이 말은 기록에 남았다. 누군가 그녀를 죽였고 그 후에 다시 씻겼다. 살인을 한 다음에 정리까지 하는 사람들. 세상은 그런 인간들에게 너무 많은 칼과 세제를 준다. 지영미, 메이스, XAOE. 깨끗이 씻으면 죄도 사라진다고 믿는 모양이다. 만약 피를 닦는 것이 속죄라면 이 도시는 벌써 천국이 되었을 것이다. 피해자의 신원은 그날 오후 확인되었다. 최은비, 28살, 강남의 한 바에서 일했고 주소는 서초동의 작은 원룸. 가족은 부산에 있었다. 경찰은 그녀의 사진을 보고 잠시 침묵했다. 미소가 또렷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미소였다. 그녀의 어깨에는 작은 별 모양 문신이 있었다. 그것이 신원 확인의 결정적 단서였다. 현장은 불안할 정도로 정리되어 있었다. 흙에는 발자국이 섞여 있었지만 방향이 일정했다. 범인은 현장을 오염시키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정리했다. 흙 위에 남은 타이어 자국은 강변 진입로에서 멈춰 있었고 피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단정했다. 시신은 이곳에서 살해된 것이 아니다. 누군가 다른 장소에서 그녀를 죽이고 그 후 차로 옮겨왔다. 그날 저녁 수사본부가 설치되었다.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사체, 두부 및 양손 절단, 강변 투기, 범행 후 세정 및 세탁 흔적 다수, 정밀 감식 요망. 한 문장마다 냉기가 돌았다. 누군가는 그녀를 정리된 물건으로 만들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물건을 분석해야 했다. 이틀 후 양화대교 인근 쓰레기 수거장에서 머리 부분이 발견되었다.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다. 한 경찰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강을 보지 못했군요. 지영 NH한 V넌 도시의 새벽은 그렇게 잔인하다. 누군가는 출근을 서두르고 누군가는 한 사람의 얼굴을 쓰레기통에서 꺼낸다. 사건은 즉시 1등급 강력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사체 훼손 및 유기. 언론은 한강의 여자라는 제목으로 속보를 냈다. 자극적인 단어가 난무했다. 마치 강이 사람을 삼킨 것처럼 썼다. 그러나 강은 아무것도 삼키지 않는다. 버려진 건 언제나 인간의 손이다. 지용캣단 법정에서 검사가 나중에 말했다. 이건 분노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그 한 문장은 모든 것을 요약했다. 살인은 감정이 아니라 계획이었고 계획은 이성의 탈을 쓴 폭력이었다. 그날 이후로 마포대교는 새벽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더 조용해졌다. 물결은 여전히 움직였고 자동차 불빛은 다리를 건넜다. 하지만 그 아래 한 여자의 이름이 바람에 흩어졌다.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연인이었던 그녀의 흔적은 세제 냄새와 함께 강물로 사라졌다. 지영 NH한 분 도시의 아침은 늘 같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고 뉴스는 새로운 사건을 올린다. 그러나 누군가는 여전히 그 강가에서 멈춰 있다. 마치 시간만 흘러가고 그날 새벽은 돌아오지 않는 듯이. 부산에서 태어난 최은비는 22살에 서울로 올라왔다. 낯선 도시의 빛은 그녀를 삼켰고 처음에는 호텔 프런트에서 일했다. 이후 강남의 고급 바에서 일하며 이름보다 더 비싼 미소를 배웠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 뒤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술잔을 채우며 남의 비밀을 들어주었고 때때로 자신의 침묵으로 돈을 벌었다. 조사팀은 그녀의 삶을 거꾸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휴대전화, 은행 계좌, 메신저 기록. 그 안에는 부드러운 말투와 거래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며칠 전까지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모두 5명. 그중 3사람의 이름이 수사 파일에 올랐다. 첫 번째는 경찰관이었다. 몇 달 전 그는 은비에게 부적절한 접근을 했다가 고소를 당했다. 조사 기록에는 사과했다는 문장이 남아 있었지만 그 사과가 진심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는 그날 새벽엔 근무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근무 일지가 남아 있었다. 밤새 카메라에 찍힌 그의 모습도 있었다. 수사팀은 그의 이름 옆에 얇은 줄을 그었다. 두 번째는 전 남자친구 오민지였다. 직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겉보기엔 차분했지만 주변인들의 말은 달랐다. 그는 술만 마시면 은비의 이름을 중얼거렸고 한때 그녀를 미행했다. 문자에는 짧은 협박이 남아 있었다. 다른 남자 만나면 끝이야. 하지만 그의 집 바닥에서 채취한 발자국과 한강 둔치의 발자국은 달랐다. 체중, 신발의 크기, 걷는 패턴이 일치하지 않았다. 은비의 죽음은 그가 만든 질투보다 훨씬 정교했다. 세 번째 이름은 박현우였다. 40대 중반의 사업가. 수사팀이 그의 이름을 처음 듣자마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는 정치권 후원자로 언론사와 경찰에 인맥이 많았다. 은비는 몇 달 전부터 그와 비밀스러운 관계였다. 거래는 간단했다. 그녀는 그의 시간과 체면을 지켜주고 그는 그녀에게 월급보다 큰 금액을 송금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사건 사흘 전 은비는 현우에게 돈을 요구했다. 당신의 가족에게 말할 수도 있다. 짧은 문장이었다. 그 다음 날부터 그녀의 휴대전화에는 발신자 표시 없는 전화가 반복됐다. 새벽 2시, 3시, 4시, 벨소리가 울린 자리마다 그녀의 불안이 쌓였다. 조사팀은 박현우의 일정을 살폈다. 사건 당일 그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은 오후 10시까지 강남의 한 식당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흔적이 사라졌다. 로그가 삭제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전화통화 목록도 비어 있었다. 그의 운전기사는 그날 밤 사장님이 혼자 귀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량의 블랙박스는 그 시간대에 영상이 잘려 있었다. 법의학 감정이 도착한 건 그 다음 날이었다. 은비의 손톱 밑에서 회색 섬유 한 가닥이 나왔다. 현미경 사진 속 그 섬유는 윤기가 있었고 질긴 질감이었다. 분석 결과 2016년식 렉서스 차량의 가죽 시트에서만 발견되는 합성 섬유였다. 수사팀은 서울 전역의 같은 모델 차량 소유자 명단을 확인했다. 그 안에 박현우의 이름이 있었다. 현장은 이미 세척된 듯 깨끗했다. 혈흔은 보이지 않았지만 물의 흐름이 이상했다. 전문가들은 시신이 물에 던져지기 전 세정제가 사용된 흔적이 있다고 했다. 범인은 깨끗함으로 죄를 숨기려 했다. 마치 양심을 씻듯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깨끗함이 범인의 손끝을 가리켰다. 조사관들은 박현우의 착오를 수색했다. 자동차 시트에는 새 가죽 냄새가 났고 세차 영수증이 대시보드에서 발견됐다. 날짜는 9월 2일. 범행이 있었던 다음 날이었다. 세정제와 표백제의 냄새가 혼합되어 있었다. 표면은 완벽하게 닦여 있었지만 자외선 조사에선 보이지 않는 점들이 빛났다. 사람의 피가 남긴 흔적이었다. 검찰의 보고서는 이렇게 적었다. 시신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섬유, 차량 내부의 혈흔 반응, 그리고 세차 시점. 이 세 요소는 우연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박현우는 침묵했다. 그는 언론을 피했고 변호인을 통해 억울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억울함을 말하기엔 그의 주변이 너무 조용했다. 누구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세상은 더 이상 그의 성공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를 묻고 있었다. 은비의 동료들은 인터뷰에서 그녀는 늘 무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진 속의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마지막일 줄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욕망과 두려움 사이에 서 있었다.
돈이든 사랑이든 그녀는 늘 누군가의 선택 속에 존재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그녀를 강가로 데려갔다. 사건은 언론의 헤드라인이 되었고 사람들은 휴대전화로 뉴스를 스크롤하며 짧게 혀를 찼다. 또 한 명의 여자. 서울은 여전히 위험하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왜 그녀가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갔는지를. 수사팀은 다시 박현우의 일정표를 복원했다. 삭제된 로그의 빈틈은 복구 기술로 채워졌다. 새벽 1시 37분 그의 차량이 강남에서 마포 방향으로 이동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카메라 2대가 그 차량을 포착했다. 번호판 일부는 빛에 가려졌지만 차종과 색상은 일치했다. 진실은 점점 형태를 드러냈다. 은비의 죽음은 우발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계획된 침묵의 결과였다. 검찰 관계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분노의 살인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살인이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다. 그 말은 차가웠지만 정확했다. 박현우는 감정 대신 명예를 택했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버렸다. 세상은 그에게 동정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잠도 못 잤대. 마치 그것이 면죄부라도 되는 듯이. 하지만 기사 한 줄은 더 짧았다. 살인을 저지르고 잠을 설친다면 이 도시는 이미 묘지다. 한강은 여전히 흐르고 사람들은 그 위를 건넜다. 누군가는 출근을 서두르고 누군가는 데이트 약속에 웃었다. 은비의 흔적은 물 아래로 사라졌지만 그날 새벽 강가의 냄새는 기록 속에 남았다. 세상은 그녀의 두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 두 얼굴은 거울 속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닮아 있었다. 한강이 가장 조용한 시간, 새벽 3시 18분. 마포대교 남단의 CCTV가 한 대의 은색 렉서스를 포착했다. 차는 다리 중간에 멈췄다. 엔진은 켜져 있었고 조수석 쪽 문이 천천히 열렸다. 잠시 후 무언가 어둡고 묵직한 형체가 난간 너머로 떨어졌다. 그 물체가 물살에 삼켜지는 데 걸린 시간은 5초였다. 화면은 다시 정적 속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렉서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천히 후진해 사라졌다. 조사관들은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봤다. 번호판은 검은 테이프로 덮여 있었고 차량 내부 조명은 꺼져 있었다. 그러나 도로요금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같은 차종, 같은 경로. 등록 명의는 박현우, 강남의 중견 사업가.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신사라 불렀고 신문은 그의 기부기사로 지면을 채웠다. 하지만 화면 속 그의 차는 그 모든 평판의 그림자처럼 정지해 있었다. 풍자적 목소리, 사회의 도덕 위선, 남을 돕던 손이 그 새벽엔 무엇을 던졌을까? 자선과 살인 사이엔 때로 세제 냄새 한 줄이면 충분하다. 수사팀은 즉시 그의 자택과 창고를 압수수색했다. 창고 바닥은 새로 칠한 회색 페인트 냄새로 가득했다. 한 구석에는 청소용 락스통이 비어 있었고 배수구에는 희미한 붉은 얼룩이 남아 있었다. 형광 감식등을 켜자 마른 자국이 반짝이며 표면에 떠올랐다. 그 자국은 뭔가 닦아낸 흔적이었다. 혈흔 반응 시약이 반응하자 바닥에 윤곽선이 선명히 드러났다. 그건 발이 아니라 누군가를 끌어간 자국이었다. 법과학 감식 보고서는 간결했다. 바닥 및 창고문 부근에서 인체 혈흔 반응 양성, DNA 일치율 99.98%, 대상자 최은비. 짧고 차가운 문장. 하지만 그 안에는 숨이 썩는 서늘한 결론이 들어있었다. 법정적 톤, 공소의 언어. 이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살해 및 사체 유기행위로 판단된다. 종이에 인쇄된 그 한 문장은 사람보다 무겁게 방바닥을 눌렀다. 조사관들은 이어 차량을 확인했다. 차고의 렉서스 트렁크는 이미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지만 실밴드 틈에 남은 먼지와 섬유는 달랐다. 그 미세한 조각 중 하나에서 혈액 단백질이 검출됐다. 그리고 시트 틈새에서는 짧은 갈색 머리카락 한 올이 나왔다. 은비의 것이다.
사람의 흔적은 아무리 닦아도 세포 하나쯤은 남기 마련이었다. 박현우의 완벽주의는 그 단 하나의 세포에 패배했다. 4일 새벽 4시 27분 렉서스 세차 영수증 한 장이 발견됐다. 주소는 가양동 세차장. 결제 시각은 은비가 사라진 날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기계가 뽑아낸 인쇄물 위에 잉크 냄새가 아직 남아있었다. 세차업자는 진술했다. 사장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차가 좀 이상했어요. 본네트 쪽에 물이 계속 붉게 흘러나와서요. 짧은 말 한 줄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렸다. 조사 결과 렉서스 시트 가죽의 미세 섬유는 은비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했다. 감정선은 그 일치를 과학의 언어로 증명했다. 이제 의심은 증거가 되었고 증거는 죄가 되었다. 인문적 톤, 도시의 고독과 상실, 서울의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다리 위를 걷고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누군가의 마지막 숨결이 닿은 그 물결 위로 또 다른 빛이 반사됐다. 도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대신 기록만 남긴다. 마치 사건 파일처럼 모든 비극을 문서 속에 저장해둔다. 조사본부는 수사 방향을 공식 변경했다. 금품 목적의 살인에서 계획적 살인 및 사체 훼손. 이 문구가 내부 보고서에 입력되자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 피의자는 이제 변명이 아니라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 침묵은 죄책감이 아닌 계산의 냄새를 풍겼다.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말했다. 우리 사회는 남의 사생활에 너무 관심이 많다. 사업가도 인간이다. 풍자적 톤, 냉소, 살인을 인간적 실수라 부를 수 있다면 법전은 종이 낭비일 것이다. 그날 밤 감식팀은 차량 천장 안쪽에서 금속 파편을 찾았다. 직경 2.3cm 강철 해머의 조각이었다. 피해자의 두개골 골절 부위와 각도가 정확히 일치했다. 의사는 부검 기록에 적었다.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그러나 사망 전 외상 있음. 둔기 타격에 의한 두개골 함몰. 즉, 그녀는 차 안에서 맞고 기절한 뒤 질식했다. 그리고 강물에 버려졌다. 감식관의 손끝이 멈췄을 때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다. 그 정적 속에서 냄새만이 남았다. 페인트, 세제, 그리고 한강의 진흙 냄새. 인간은 흔적을 지우려 하지만 냄새는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 조사본부는 박현우의 동선을 24시간 감시하기 시작했다. 차량, 통화기록, 신용카드, CCTV, GPS, 모든 숫자와 좌표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 그 선은 한강으로, 정확히 사건 현장으로 돌아갔다. 그가 부정하든 말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새벽 5시 마지막 보고서가 인쇄됐다. 피의자 박현우, 주요 혐의, 살인, 사체훼손, 증거 은닉. 도장은 천천히 찍혔다. 그 붉은 잉크 자국이 번지며 한 인간의 사회적 지위를 덮었다. 법정적 어조, 판결의 메타포. 정의는 느리지만 망설이지 않는다. 때로 그것은 말이 아니라 문장으로, 문장이 아니라 한 줄의 서명으로 내려진다. 그날 이후 마포대교의 카메라는 또 다른 새벽을 기록했다. 차들은 계속 지나갔고 강물은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그림자를 삼켰다. 그곳에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빛을 반사하는 렌즈 속 멈춘 한 프레임. 그 안에 진실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현우. 대기업 부회장, 자선단체 후원자, 언론이 뽑은 윤리 경영의 얼굴. 그는 반듯한 미소와 정제된 언어로 카메라 앞에 섰고 그의 가족은 잡지 속 한 장의 완벽한 풍경이었다. 그러나 조사 기록은 그 미소의 틈을 벌렸다. 거기엔 두려움이 아닌 노출의 공포가 있었다. 풍자적 어조, 사회의 가면. 성공한 남자의 명예는 피보다 진하다. 그 피가 남의 것일 때조차도. 사건 당일 9월 1일 밤 강남의 한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이 찍혔다. 그는 어두운 양복을, 그녀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30cm. 눈빛은 익숙했지만 공기는 이미 불안했다. 문이 닫히고 화면이 멈췄다. 그 이후 그녀가 나오는 장면은 없었다. 호텔 14층 복도 끝방, 와인잔 2개, 깨진 병 하나, 얼룩진 카펫. 감식팀은 그 안에서 은비의 혈흔 패턴을 찾았다. 방향이 불규칙했고 낙하각이 낮았다. 그건 넘어진 흔적이 아니라 타격의 흔적이었다. 법의학 보고서에 적혔다. 피의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이에 격분하여 병으로 머리를 가격함. 짧은 문장이지만 거기엔 격분보다는 선택이 있었다. 법정적 어조, 판결의 언어. 이 행위는 우발적 분노의 결과가 아닌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계산된 폭력이다. 그날 밤에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전화엔 삭제된 메시지들이 남은 흔적처럼 배열되어 있었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언론에 보낸다. 그 문장을 읽은 뒤 그는 통화를 걸었다. 통화 기록의 마지막 시간은 23시 41분. 이후 모든 신호가 사라졌다. 조사팀이 보고 난 호텔 객실의 장면은 잔혹할 만큼 조용했다. 은비는 카펫 위에 쓰러져 있었다. 목이 비틀린 각도, 손끝에 남은 파편, 식어버린 와인의 냄새.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시계 초침만이 방 안을 돌았다.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은 구급차가 아니라 욕실로 향하는 것이었다. 수건을 적셨고 피를 닦았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마치 이 모든 절차를 이미 예행 연습한 사람처럼. 그 후 그는 캐리어를 열었다. 그 안에 몸을 눕히는 데 걸린 시간은 3분이었다. 감식 보고서엔 캐리어 손잡이에서 검출된 혈흔이 그녀의 DNA와 일치한다고 적혔다. 호텔 직원은 그가 체크아웃할 때 미소를 지었다고 말했다. 늘 하던 대로요. 팁까지 남기셨습니다. 풍자적 어조, 도덕의 아이러니. 살인은 금지되었지만 예의는 지켜졌다. 새벽 1시 20분, 렉서스가 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얼굴은 CCTV 불빛에 스치듯 드러났고 곧 다시 그림자로 사라졌다. 차 안엔 캐리어가 있었다. 그리고 조용한 음악이 흘렀다. 그 음악의 제목은 Tranquility, 평온이라는 뜻이었다. 평온 속에서 그는 살인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개인 창고. 철문을 닫자 바깥의 소음이 차단됐다. 그곳엔 전기톱, 락스, 페인트, 2개의 검은 비닐 가방이 있었다. 그는 손목 시계를 벗어 시계 위에 올려두고 전원을 켰다. 톱의 날이 돌아가는 소리만이 벽을 울렸다. 그 소리는 비명보다 냉정했고 비보다 일정했다. 이후 감식팀은 현장에서 미세한 절단 흔적과 락스 성분을 검출했다. 혈흔은 완전히 제거되었지만 염소 냄새가 모든 것을 증언했다. 새벽 4시, 그는 차에 2개의 가방을 실었다. 도로 위의 블랙박스엔 그가 혼자 한강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휴게구역에 잠시 정차해 담배를 피웠다. 그 불빛이 짧게 반짝이고 꺼졌다. 이후 그는 다리 난간 앞에 섰다. 한 손으로 가방을 들고 다른 손으로 허공을 밀었다. 가방이 떨어지는 소리는 바람보다 짧았다. 그 순간 강물 아래에선 새벽의 물결이 닫히는 소리를 냈다. 그의 진술서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후회하지 않는다. 단지 들킬까 두려웠다. 조사관은 그 문장을 읽으며 펜을 내려놓았다. 후회 없는 살인보다 두려움이 있는 인간이 더 무섭다는 걸 그날 깨달았다. 인문적 어조 도시에 남은 고요. 서울은 다시 아침을 맞았다. 강남의 도로엔 신호가 바뀌고 뉴스는 또 다른 경제 지표를 전했다. 그의 집 앞 잔디는 여전히 정돈돼 있었다. 아이의 자전거가 벽에 기대어 있었고 그의 부인은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간 듯 보였다. 하지만 어딘가에 균열이 남았다. 사람의 내면에 생긴 균열은 콘크리트보다 늦게 무너진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기사에 오른다. 사회 지도층의 추락,
가면 뒤에 범죄, 신문은 도덕을 팔고 사람들은 잊어간다. 풍자적 어조, 언론의 냉소, 죄의 냄새가 사라지면 세상은 다시 향수를 뿌린다. 판결문은 차갑게 마침표를 찍었다. 피고인 박현우는 피해자 최은비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였다. 이 범행은 개인적 명예를 지키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어떠한 참작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반듯했고 넥타이는 가지런했다. 단지 그 옆에 선 사람의 자켓엔 은비의 사진이 꽂혀 있었다. 그 시선이 닿는 순간 침묵이 증언이 되었다. 밤의 균열은 그렇게 완성됐다. 한 사람의 욕망이 도시의 도덕을 갈라놓았고 한 여자의 죽음이 그 금빛 껍질을 찢어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록뿐이다. 페인트로 덮인 바닥, 닦인 유리잔, 삭제된 메시지, 그리고 한강의 물결. 그것들이 말없이 반복한다. 모든 진실은 결국 떠오른다. 재판정의 공기는 눅눅했다. 1월의 공기보다 무거운 건 4개월간 쌓인 증거의 냄새였다. 그날 피고석에 앉은 남자의 표정은 조금의 일그러짐도 없었다. 한때 재벌의 후계자, 정치권의 유력 인사, 잡지 표지를 장식했던 그 얼굴. 이제 그 얼굴은 철제 난간 뒤에서 재단사처럼 단정했다. 그의 손끝엔 여전히 결혼 반지가 있었다. 하지만 반짝임은 빛이 아니라 조명에 반사된 냉기였다. 검찰은 서류를 펼쳤다. 피고 박현우는 2017년 9월 1일 피해자 최은비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유기하였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문장은 천천히 낭독되었고 재판정의 공기는 또 한 번 가라앉았다. 그의 변호인은 우발적 사고라는 말을 반복했다. 술기운 아래에서 벌어진 불행한 충돌이었다. 하지만 스크린에 띄어진 사진은 그 말과 어긋났다. 사진엔 분명한 선이 있었다. 전기톱의 자국, 콘크리트 위에 페인트층, 바닥에 남은 미세한 혈흔. 감식관의 보고서는 짧고 단단했다. 절단은 사망 후 약 2시간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행동 목적은 공포가 아닌 은폐로 판단됩니다. 문장이 끝나자 정적이 밀려왔다. 그 정적은 한 사람의 영혼이 빠져나간 자리에 남는 냉기처럼 길었다. 법정엔 카메라 셔터가 울렸다. 기자들이 고개를 숙여 메모했고 한쪽 방청석에선 숨소리조차 정제되었다. 그 순간 피고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다. 거기엔 한강 아래서 건져 올린 비닐 조각이 확대되어 있었다. 그가 한때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이 그 화면 위에 떠올랐다. 빛에 비친 잔흔들, 그 안에 섞인 그녀의 피. 그의 표정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단 한 번, 증거 사진 속 은비의 손목을 볼 때 그의 눈이 잠시 아래로 떨어졌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본능적인 회피였다. 그의 세계에서 죽음은 사건이었고 피해자는 변수였다. 그 변수는 그가 세운 완벽한 공식에 금을 냈다. 3월 14일 마지막 공판이 열렸다. 법정안은 압력소처럼 조용했다. 판사가 서류를 덮고 입을 열었다. 피고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제거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단하고 낮았다. 이 범행은 계획적이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을 포기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그의 어깨가 살짝 내려앉았다. 손가락이 반지 위를 스쳤다. 하지만 어떤 표정도 어떤 한숨도 없었다. 그는 얼굴을 들고 있었다. 그 얼굴은 다시 완벽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평온함. 그것이 세상을 가장 불편하게 만든다. 법정 밖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외쳤다. 사회적 엘리트의 추락, 가면 뒤의 살인자. 도시는 새 이야깃거리를 얻었고 한강은 여전히 잔잔했다. 강물은 모든 걸 받아들이지만 아무것도 잊지 않는다. 몇 달 후, 그 사건은 한 편의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다. 사람들은 저녁 뉴스에서 다시 그의 이름을 들었다. 박현우,
영구복역 확정. 화면 속 교도소의 철문이 닫히자 내레이션이 흘렀다. 명예를 위해 죽인 남자. 침묵으로 자신을 지운 여자. 그 문장이 끝나도 사람들은 리모컨을 들지 않았다. 마치 강물이 아직도 흐르고 있는 소리를 듣는 듯 했다. 그의 이야기는 한 시대의 초상으로 남았다. 두려움이 인간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감추려는 욕망이 인간을 무너뜨렸다. 그의 두려움은 체면이었고 그 체면은 칼보다 예리했다. 그 칼은 은비의 생명을 베었고 결국 자신의 인생을 절단했다. 이 사건은 끝났다. 그러나 교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시는 여전히 가면을 쓴 채 살아가고 그 가면 뒤에서 또 다른 박현우들이 거울을 본다. 거울 속 얼굴은 말한다. 나는 그와 다르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거울 속 얼굴이 먼저 미소 짓는다. 기자의 내레이션. 진실은 강물처럼 잠시 잠겨도 끝내 흘러나온다. 누군가를 숨기려는 욕망이 또다시 생명을 삼키지 않길 바란다.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의 마지막 기록이다.